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달서부터 이 정규 강의 과정이 조금 바뀐 거 아시죠? 네. 정규 강의는 매주 월요일 날 3시 하던 것을 지금 저녁 7시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이거 월요일 날 경매가 많다 보니까 경매를 참석하고 나서 저녁에 들을 수 있게끔 하도록 하고, 화요일 날에는 오후 3시부터 강의를 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월요일 날 강의나 화요일 날 강의나 똑같은 강의니까 둘 중에서 한 번만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에는 이제 3시부터 강의하면 5시 반 정도에 끝나게끔 됐을 때는 제가 이제 추천할 물건 빠져가지고 좀 괜찮은 물건이 있다 그러면 따로 그 추천도 하고, 우리 공투 물건 하는 거 하고 이런 거를 다 같이 화요일 날 강의가 끝나면 설명하는, 그래서 의논하는 그런 시간을 한 번씩 가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한 달에 2번씩 우리가 추천 물건이 있잖아요. 추천 물건의 기준 날짜가 2번째, 4번째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항상 2번째, 4번째 토요일에 바로 앞선 금요일, 금요일 날 저녁 7시에도 추천 물건 강의를 하고, 토요일 날 11시에도 하고, 오후 3시도 하고 해서 추천 물건 강의는 3번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제가 부산에서는 목요일날도 하다 보니까 제가 추천 물건 강의는 총 4번을 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도 그 4번을 다 강의를 놓쳐서 못 들었다고 했을 때는 그 동영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한 분이 그 카페에다가 재생이 안 됩니다. 1번하고 6번은 되는데 2, 3, 4, 5강은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한 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제가 유튜브를 올리려고 미리 예약을 해놓거든요. 그럼 예약해 놓는 동안은 재생이 안 돼요. 1강은 벌써 끝났기 때문에 재생이 되는 거고, 6강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 대기로 안 올려놨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그러니까 유튜브를 그 재생이 안 될 때도 있는데, 그것은 최소한도 보면은 제가 추천 물건 설명하고 일주일이 넘었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제가 추천 물건을 발표하고 나면 일주일 이내는 들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 일주일 이내 듣지 못하게끔 되면 이제 경매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농지 경매에 대해서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농지 경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것이 진짜 농지 경매다 책을 내기 전에 이것이 진짜 금맥 캐는 농지 경매다 이런 책을 썼었거든요. 썼었는데 그 책이 좀 그 완판을 했고, 개정판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 이것이 진짜 농지 경매다 이렇게 해서 개정판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벌써 한 1, 2년 지났기 때문에 이 개정판 후편을 지금 또 제가 준비한 거, 아마 내년 봄쯤에는 3번째 개정판이 다시 나올 예정입니다. 보면 농지는 법에 의해서 할 때부터, 보유할 때부터 할 때까지 전 과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농지에 관계되는 법률을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는 것이 수익의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 보면 제일 첫 번째 보면 파트 1 해갖고 농지 공부의 시작 이렇게 돼 있죠. 농지 관련 법률은 100가지가 넘는다. 취득에서부터 소유, 이전, 보존, 양도에까지 전체적으로 모든 것에 대한 농지에 대한 법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농지에 관한 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다른 땅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농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법이 있어서 살 때부터 보유하고 있어서 팔 때까지 여러 가지 법이 있느냐. 이것은 보면 우리가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집어넣게끔 된 겁니다. 뭘 집어넣었다고요? 경자유전의 원칙을 헌법에다 집어넣었는데 그 자체가 뭐냐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헌법을 만드는데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왜 헌법에다 집어넣냐 이런 얘기. 그 농지를 가지고 헌법에다 집어넣을 때까지 그렇게 중요해요? 이 보면은 북한은 북한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농지에 관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봐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대부분이 예전에는 왕권 국가였었지 않습니까? 그 왕들이 다스리고 있어서 땅을 전부 다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의 최측근 부하, 자기의 친족들에게 그러한 땅을 어떤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땅을 하사를 받은 왕의 친족이나 그 왕에게 충성을 했던 사람은 평생 동안을,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 평생 동안을 한 번도 농사를 안 짓고 소작농으로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불만이다 보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이 만들어져 갖고 어떻게 땅을 니들이 가질 수 있느냐, 이거는 가지면 안 된다 해갖고 공산주의에서 나를 따르면 어떤다? 땅을 주마.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 국가가 만들어졌을 때에 남북한입니다. 남북한이 해방이 돼서 지금 남쪽과 북한이 만들어졌을 때 북한에서는 공산주의를 하다 보니까 땅을 농지만 몰수한 게 전부 다 몰수를 했죠. 전부 다 몰수를 해서 도로를 만들고 집을 만들고 한 거예요. 근데 땅을 전부 다 몰수하기 전에 그 땅을 누가 가지고 있었죠? 아니지, 일본에서 지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살고 있다가 땅을 전부 다 몰수를 해갖고 협동농장을 만들고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보니까 북한에서 살던 사람으로 보면 이건 신이 내려오는 거야. 김일성이가. 그리고 뭐 그렇게 못 살고 있다가 땅을 전부 다 했으니까. 이때 남쪽에서는 뭐해? 이승만 대통령이 와가지고 세웠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헌법을 만들고. 그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헌법에다 집어넣은 것은 북한에서는 전부 땅을 전부 다 몰수를 했지만은 남쪽에서는 헌법을 만들 때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걸 만들어서 농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끔 어떠냐? 헌법에다 넣고, 농지를 소유했으면 반드시 뭘 해야 돼? 농사를 지어야 되게끔.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아예 소유하지 못하게끔 그때 헌법에다 집어넣게끔 돼서 현재까지 내려온 거다 보니까 이렇게 그 농지에 대한 소유와 이용과 팔 때까지 복잡한 법률이 많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면은 이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농지개혁법을 만드는 겁니다. 농지개혁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농지개혁법이 1949년도에 만들어졌죠. 6월 21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50년대에 조금 수정을 한 건데 원래 만든 건 1949년 6월 21일 날, 다시 말하면 헌법을 만들고서 바로 만드는 것이 제가 보면 농지개혁법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하기 위해서 보면은 만드는 것이 농지개혁법입니다. 만들어 보면 농가라 하면 가주 또는 동고 가족이 농업을 주업으로 해. 이렇게 꼭 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해 농지는 범법 규정에 의해 정부가 어떻게 한다? 매수한다. 어떤 땅을?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 즉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농지는 국가에서 강제로 된다? 몰수를 한 것이 아니라 매수한 겁니다. 매수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정부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 채권을 주고선 매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한 가구당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한 정도를 넘지 못하게끔 대규모의 농지를 갖지 못하게끔 어떤다? 만들어 놓고 가해 순위에 따라 분배 소유케 한다. 그러니까 함정보 이내의 땅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나눠줬냐? 분배한다 그러는데 분배한다는 게 소유케 한다. 소유케 한다는 얘기는 준다는 얘기죠. 근데 기양 줬냐? 기양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기양 주는 것이 아니고 상한 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이렇게 됐죠. 상한은 5년간 균등 들날로. 그러면 여기에 농사를 짓던 사람은 옛날에 지주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5대5, 3대7. 3대7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이 3이야, 7이야? 농사를 짓는 3대7 그러면 3이야, 7이야? 농사 짓는 사람이 7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3. 그러니까 가장 좀 좋은 그 지주다 그러면 5대5. 근데 이거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5년 동안을 어떤다? 그거를 농사 짓는 걸 어떤데? 일부를 받아가지고 5년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그 사람이 소유로 준 겁니다. 그동안에는 소작농으로 해서 10년이 지났니 20년이 지났니 계속 농사를 지었는데 5년만 그렇게 하고 5년이 지나가면 소유있게 한다는 것이 농지개혁법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게끔 만든다 해갖고 소작농 제도를 없앤 것이 농지개혁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그렇기 때문에 이 농지 거래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 거래 신고를 할 때 받아주지도 않았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의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그 당시에는 농지 거래 신고서라는 것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신고서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산업 환경이 변하면 법률도 변한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6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1962년도에 정권을 잡고 제일 먼저 박정희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부터 만들었냐면은 건축법부터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62년도에 건축법이 만들어졌는데 60년도에는 건축할 때 무슨 법에 의해서 건축을 했습니까? 건축법이 6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62년도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무슨 법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것이 무슨 법이었, 그때까지 62년도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무슨 법이었었냐면 천황폐하의 조선시가지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황폐하의 조선시가지령으로 그 당시는 건축물 관리장이 아니고 가옥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옥대장을 없애는 걸로 하고 건축법을 만들어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짓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헌법에다가 미국처럼 4년 중임제를 집어넣었어요. 뭘 집어넣었어요? 4년 중임제를 집어넣고 4년 중임을 했으면 미국처럼 물러나야 될 텐데 그걸 3년 기한으로 헌법을 바꾸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예 북한의 김일성처럼 삼성 계열 없이 종신하도록 만들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지. 그렇잖아요, 보면. 그러고 났는데, 보면은, 농지개혁법에 이런 것만 만들었지, 대한민국의 뭐야? 조선시가지령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걸 갖고 건축을 하게끔 그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잘못된 건데, 그때 그걸 어떻게 바로 잡은 것이 박정희 정부 때에서 그것이 건축법으로 바뀌면서 바로 잡은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건축을 전공한 사람인데 62년도에 건축법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엄청나게 잘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 6.25 때 근무대 한대가 돈 그대로 참. 건축법에서 건축법상 도로는 3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건축선, 도로의 폭이 모자랄 때 건축선 후퇴를 한다는 이런 얘기는 상당히 이 건물에 대해서 상당한 아주 타박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사는 곳에 불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 어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 당시에 가만히 보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40대였었거든요. 여러분 40대에서 대한민국의 건축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한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잘 만들었거든요. 그 잘 만들어진 원인이 뭐예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자기네들이 만들지 않고 전문가를 초빙에다가 우리가 조선 시가지령으로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되니까 건축법이라는 걸 만들겠다. 이 건축법이라는 걸 너희들이 어떤다? 만들어 주십시오. 전문가들에게 초빙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진 거다 이런 얘기.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보면 법은 누가 만들죠? 국회의원을 만드는데 국회에서 전문가를 초빙해다 만든 법은 아주 잘 만들어져요. 그런데 국회의원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뭘 법을 만들었다면 그걸 어떤다? 좀 허점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제가 보기에 현재 쭉 지나가서 보면 그런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만들어 놓고 70년대에 지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드는 것이 뭐냐면 농지개혁법을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어떻게 한다? 바꾸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법은 그때 없었던 건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먼저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을 어떻게 한다? 개정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일 먼저 건축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못 만들면 도시계획법을 만들었고 국토이용계획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어떤 식으로 도로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 건가. 그래서 그때부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나와서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이런 거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국토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가가 60년대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법은 그때까지 만들었고 70년대 들어서부터 먼저 있던 법이 있는 것이 잘못되고 어떤다? 바꾸는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 후에. 그때 제일 먼저 바꾼 게 뭐냐면은 농지개혁법을 농지의 보존과 이용의 법률로 바뀌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농지개혁법의 핵심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은 뭐냐면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뭐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연식이 조금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 우리 하사장님은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연식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정범사님은 기억하실 거라고 믿는데 그때 쌀이 워낙에 모자라다 보니까 쌀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통일부라는 걸 만들었죠. 통일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수요일은 뭐 하는 날이죠?
뭘 또 쥐잡는 날이야. 분식의 날. 그 당시에 군 생활을 했던, 70년대 군 생활을 했던 보면 토요일 날이면 라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식을 먹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중국집을 지원해 줬어. 그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좀 쌀이 모자라다 보니까 쌀에 대한 것을 어떤다? 그 좀 부족한 것을 밀가루로 좀 어떤다? 채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그런 걸 썼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은 70%가 산악지대고 10%가 도시지역이고 지금 20%가 농지지역인데 그 당시는 제가 보기에는 20%도 농지지역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얼마 안 되는 것을 이거를 어떤다? 돈 있는 사람이 농지를 사가지고 농지에 다른 목적으로 쓴다고 할 때는 돈이 있는 사람은 먹고 살게 걱정이 없지만은 대한민국 총 생산해내는 그 식량은 줄어들다 보니까 농지의 보존과 이어가는 법률을 만들어서 농지를 다른 목적, 농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뭘 해라? 사용승낙을 받아라. 이렇게 놓고 이 당시에 법을 또 뭘 만들어 놓으냐면 절대 농지와 상대 농지를 만들어 갖고 절대 농지는 전혀 할 수 없다. 근데 만에 하나 절대 농지를 전용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대체 조성비, 농지 조성비도 그만큼 농지를 없앨 만큼을 다른 곳에다가 어쩐다? 농지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비용을 어쩐다? 내야지 해준다는 것이 현재 농지 전용 부담금의 시초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 뭐부터 만들었다고? 절대 농지가 있고 상대 농지가 있는데 절대 농지를 전용할 때는 대체 농지 종사비를 내라. 이렇게 돼서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농지개혁법과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농지개혁법 때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에다가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었었습니다. 허가를 안 받고 지어도 됐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지정이 된 다음서부터는 농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지었을 때 그게 뭐예요? 불법 행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현재 농지를 살려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죠. 그러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으러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우리 하다 다니면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로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이 서류 이거를 작성해 주십시오 하고 담당자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온 사람한테 그럼 이걸 작성해 주십시오 하고 내미는 서류가 있어요. 그 내미는 서류가 뭐예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이 서류부터 작성해 주십시오 하고 서류를 하나 준단 말이에요. 그 서류가 뭐예요? 영농계획서. 내가 여기다가 이 농지를 사서 어떤 식으로 뭐한다? 농사를 짓겠다. 제출하죠. 그러면 담당자는 농지를 사겠다는 사람이 제출한 그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농지증을 해주는 거고 그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이 미성년이야. 미성년이 농사를 지어 못 져요. 그렇게 그냥 어긋장난 얘기만 그렇게 해. 왜? 그러니까 담당자가 봤을 때 미성년 당신은 혼자 스스로 이 농사를 운영할 수 없으니까 이 농지 계획서를 쓴 대로 이행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농지증을 못 해준다.
일반 법인이 농지증을 신청했어. 일반 법인이 무슨 농사를 짓느냐? 안 된다. 이렇게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러냐. 근데 농업인이 신청을 했어. 그럼 농사 지어 못 줘. 그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근데 가서 봤더니 집이 있어. 집이 있는데 배추 심겠다고 신청했거든? 그럼 배추 심어, 못 심어? 그럼 안 해주는 거야. 그럼 안 해준다, 이러니까. 안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원상복구라는 얘기는 경매로 낙찰 받을 때는 아직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상복구 시키를 못하기다 보니까 그 원상복구 시켰다는 약속하에 해줄 수 있지만 일반 매매는 네가 알아서 원상복구 시켜놓고 와서 매매를 해라 이런 얘기다. 그냥 안 해준다 이런 얘기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면 자 보십시오. 조금 아까 얘기를 다시 돌아갑니다. 농지개혁법 때는 농지에다가 건물을 지어도 허가를 안 받고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랬죠. 농지보전과 이어야 가는 법률이 바뀌었어요. 73년도 1월 1일서부터는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었어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지보전과 이어야 가는 법률 이전에 건물이 지어졌다고 하면서 하고 농지증을 신청한다면 담당자가 뭐라고 해야 되나 하면 그때는 현재 농지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을 반려합니다.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뭐에다 써먹는 물건이야?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안 갖다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등기가 안 되는 것이 낙찰이 안 돼. 경매만 있어 공매도 있지. 자, 다시 말하면 농지 취득 자격증서 뭐에다 써먹는 거라고? 등기할 때 써먹는 건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다 그러면 농지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농지이다 보니까 등기 이전을 농지 취득 자격증서 발급받지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 이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현재에 있는 그 뭐가 건물이 불법 건물이 1974년 1월 1일 농지보전과 이어야 한 법률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걸 입증하면 현재의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농지법에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냐를 보려면 뭘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97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겁니다. 한 필지라면 무슨 필지? 그러니까 한 필지에 건물이 하나 73년 이전에 됐다 그러면은 그 한 필지 전체가 농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반씩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부분으로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필지별로 하기 때문에 한 필지 안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이제 가곡대장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는 건폐가 용적률이 적용이 없었기 때문에 한 필지 안에 건물이 있었을 때 그 필지 전부 다예요. 근데 건축법이 적용이 되고 나서부터는 건폐가 용적률이 적용됐죠. 그렇기 때문에 1000평인데 농지전 허가를 낼 때 200평만 해줬다. 그러면 그 200평만 농지전용 허가가 낸 거고 나머지는 아닌 거죠. 다만 땅 주인이 분할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필지로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두 필지인 거예요. 이해가셨죠? 네. 근데 가옥대장일 때는 건폐가 용적률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필지별로 돼서 500평이라도 20평짜리 집 하나만 있어도 그 가옥대장은 건폐가 용적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부 다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걸로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후에 이제 70년도 후에 80년도 돼 갖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골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좀 지원해주는 농어촌 공사를 그 정부에서 만들기로 합니다. 시골에 사는 농어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 농어촌 공사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 농지를 이웃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농지 전용 부담금 20%라는 걸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농지 전용 부담금 20%를 만들어서 그 돈은 전부 다 누가 가져가냐면 농어촌 공사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농어촌 공사가 탄생을 하면서 농어촌 공사에서 그 돈을 가지고 많은 농업인에게 어떤다? 지원을 해주게끔 만드는 것이 기본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농지 전용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 31페이지죠.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기에 보면 그 핵심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그 일에 해당하는 용지로 사용할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얻어간다? 받아야 한다.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은 반드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도시구역 등 밖에 있는 사유농지의 지목은 다음과 그 일의 경우하고는 농지 아닌 지목으로 변환하지 못한다. 자, 아까 박정희 대통령이 농지 도시지역과 비도시를 만들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계획법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면 도시지역은 개발하자는 얘기죠. 비도시지역은 개발을 비교적 하지 못하게끔 억누르는 지역이죠. 도시지역에는 농지가 있어도 농지를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농지 지역 밖에서는 농지를 농지 외에 다른 목적으로 든다? 바꾸지 못하게끔 어떡한다? 딱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농지인데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대리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 농지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다년생 식물, 다시 말하면 농지에다가 과손을 빼놓은 일반 전답에는 다년생 식물을 못 짓게끔 묶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조에 보면은 이 당시에 농사를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농지원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농지는 누가 농사를 짓고 있다 해서 농지원부가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법이 바뀐 것은 누가 농사를 짓느냐가 아니라 농지원부가 뭘로 바꿨죠? 농지대장으로 바꿔갖고 거기에 누가 농사를 짓느냐 아니라 무슨 농사를 짓느냐예요. 그러니까 농지가 사람 위주에서 농지 위주로 바꿔버리겠네. 누가 사람이 짓는지 상관없다.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지 누가 짓느냐는 거는 지금 이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법이 어떻게 바꿨는데 그 당시에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바꿨다 이런 얘기입니다. 33페이지인 겁니다. (81년도에) 이 전두환 정부 때 농지 전용 허가를 할 때는 조성비를 미리 납입하게 한다. 농지 전용에 따른 대체 농지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지기금을 설치한다. 농림축산장관은 농지 전용 허가를 할 때는 별지사시 허가대장 이를 기재하고 농지 전용 허가증을 신청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원래 제일 처음에 박정희 정부에서 만드는 것은
절대 농지를 조성할 때 대체 농비 조성비를 냈었는데 이 전단정부에서 와갖고 모든 농지를 전부 다 전용할 때는 20%씩의 공시지가의 20%씩을 무조건 다 내게끔 하게끔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 20%를 누가 받는다고요? 농어촌공사에서 받았어. 그걸로 사실 보면 농어촌공사도 한 일이 많아요. 보면 우리 지방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저수지가 이렇게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만든 저수지가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만든 저수지도 있죠. 농사를 짓는 거를 위해서 보면은 자 36페이지입니다. 농지법을 모르면 농지 투자는 금물하고 제가 잡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태까지는 농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왔었죠. 전두환 정부에서도 농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했는데 크게 바꾼 것은 뭐였냐면 절대 농지만을 농지 전용 부담금을 냈던 거를 모든 농지를 전용할 때 전부 다 농지 전용 부담금을 20%씩 낸다는 것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 후에 다시 농지법이 그러니까 농지의 보존과 이용의 법률이 다시 뭘로 바뀌어요? 농지법으로 바뀌게끔 된다. 현재의 농지법의 법률이 언제 바뀌냐면 김영삼 정부 때 바뀌게끔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농지법에 제일 먼저 농지개혁법이었었고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농지법으로 바뀐 겁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제일 먼저 농지개혁법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두 번째,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은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지를 전용할 때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 땅을 사용할 때 반드시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1990년대 이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다시 뭘로 바뀌어요? 농지법으로 바뀌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연식이 되시는 분은 좀 아실 겁니다. 박정희 정부 때에 뭘로 목표를 했어요? 80년대까지 뭘로 목표를 했어요? 천불소득이 목표였습니다. 모르죠, 그건. 천불소득이 목표였었어요. 그러니까 78년도에 바빠. 천불소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경제가 크게 발전했던 것이 제가 판단하는 게 세 번을 점프를 했어요. 세 번을. 제일 처음에 점프를 한 게 경제가 팍 발전된 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천불로 뛰어들 때가 언제야? 50불에서 시작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잡을 때는 50불, 60불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놓을 때쯤 됐을 때는 1000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 1000불이 됐냐 이게 1000불이 언제? 네? 제가 판단하기는 언제냐면은 강남을 개발하면서 건설붐이 일었을 때입니다. 이 강남 개발하기 전에 건설붐이 일었을 때 제가 건축을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공사를 하려고 일꾼들을 모집을 하죠. 그 목수들이 제일 먼저 오죠. 목수들 내가 15명 오야지한테 얘기해요. 15명 필요해. 15명이 데리고 왔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뭐뭐 일 시작하라고 오야지한테 지시를 하죠. 그러면 그 목수들이 15명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2시간 동안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은 그 가방을 열고 목수 연장을 갈고 닦는 거를 한 2시간 합니다. 왜? 몇 달 동안 한 번도 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그 목수 기계가 전부 다 시끄럽게 목수를 했어요. 한 번도 몇 달 동안, 5, 6개월 동안 한 번도 일 안 했던 거, 그거 들고 옵니다. 들고 와갖고 제일 먼저 뭐 한다고? 대패 갈고, 그 톱 갈고 해서 한 2시간 정도를 그걸 손을 보고 난 다음에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강남을 만들면서 건설붐이 일어나면서부터 일할 사람들을 봉고차에 태우고 다녀야 될 시대로 들어가 바뀌어가는 시대. 그러니까 노는 사람이 없는 거야. 모든 사람이 직장에 취직 못한 사람은 전부 다 어디 가서 일해? 건설 현장 가서 일합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서 팔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집을 짓다 보니까 모든 노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을 할 때 그때 어떤다? 50불에서 1000불로 다가서는 시대가 그때입니다. 두 번째 점프한 데가 있어요. 언제 점프했어요? 두 번째 점프를 했어요. 네? 두 번째 점프를 한 건 언제냐면은 노태우 때 올림픽을 치렀죠.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그 당시에 수출을 하는 나라들이 민주주의 국가지 공산주의 국가와는 당시에 대한민국은 수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가 대한민국을 뭐라 했냐면 가난하고 거지 깡통만 있고 판잣줄만 있는 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에서 북조선을 공부를 하지 대한민국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들 대한민국 올림픽 때문에 오기 전에는 김일성이 얘기대로 판잣집하고 거지 새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올림픽 때문에 와봤더니 니네들이 보기엔 거지 새끼로 봤더니 와서 보니까 니네들은 빵 하나 사려면 2시간 줄을 서야 되는데 우리는 구멍가게 가만 가면 1불만 줘도 스타킹이 색깔별로 있어요. 빵이 널려 있어요. 니네들은 2시간 줄 서는 거 기본이죠.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라면서 공산주의 국가와 대한민국이 수교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한 30~40%가 뻥 늘었는데 30~40%가 늘은 게 아니라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은 거예요. 왜? 중국하고도 수교했죠. 14억하고. 그 다음에 구라파하고도 수교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어떻게 한다? 경제력이 뛰어서 집값이 엄청 올라갔죠. 왜? 경제가 좋으니까. 부동산이 언제 올라가느냐? 경제가 좋으면 올라가고 경제가 나쁘면 떨어지는 거. 밥 먹으면 배불르고 술 먹으면 취한다는 똑같아요. 언제 올라가냐고 볼 게 없어요. 경제가 좋으면 부동산은 올라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불을 달성했던 것이 10년 만에 만불이 되는 거야. 김영삼 정부 때. 자, 노태우 정부 때에 경제가 이제 전두환에서 이제 한 3,000불, 4,000불이 노태우 때 5,000불, 7,000불, 8,000불 가면서 김영삼이 넘어가면서 만불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1,000불이 3,000불 되면서 5,000불 되면서 8,000불 돼서 만불이 된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거의 50불에서 1,000불 되는 동안은 10몇 년이 걸렸는데 1,000불에서 만불이 됐는데 또 10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노태우 정부에서 응원하면 하도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투자를 잡기 위해서 뭘 하냐면 주식을 가리킵니다. 한전주, 포철주, 국민주다고 해갖고 이거 뭐 2만 원 주고 사면 5만 원 될 거다. 니네 사라 해갖고 10주씩 15주씩 줬던 거 기억 안 나요? 그러면 연식이 조금 중간은 됐네. 그 기억이 나면은.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농지에 투자를 하게끔 되는 겁니다. 왜 농지에 투자를 하냐? 임야는 바로 집을 지려면은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데 농지는 농사를 지려면 평지죠. 도로가 조금 늦죠.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만 받아 바로 집을 질 수 있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뭘 사? 여윳돈으로 주식을 사? 뭘 사? 농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살 수 없다고 막아놨는데 그동안에는
농사 짓는 게 힘들어서 안 샀는데 여윳돈이 있다 보니까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어떤다? 농지를 사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다? 은근히 소작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김영삼 정부에서 떨어진 발등에 불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법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법을 만듭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 식구가 이사를 와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심사를 해서 농지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주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등기 이전을 해주지 않는다. 이게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농지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순서가. 농지법이에요. 우리 동네에 내가 살고 있던 동네에 내가 알던 사람이 그 당시에 암에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충청도 어디 백운 계곡에 들어가서 이제 암자 같은 거 하나 빌려가지고 자기 이제 그 몸 부신하다 어느 정도 이제 나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당신이 고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이제 직장에다가 다니다 그만둬가지고 거기 백운 계곡 옆에 거기서 이제 한 6개월을 살면서 동네 사람 많이 알았잖아. 그러니까 거기 돈 없는 사람은 밭을 하나 사가지고 어떡한다? 자기가 거기다 집을 짓고 아예 그쪽에서 자기는 그 병 간호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먹고 그 밭을 살려고 그랬더니 전 가족에 마누라하고 와이프는 서울에 있죠. 그 사람은 몸이 아프니까 거기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 한 200 몇십 평을, 그러니까 300평인가 사가지고 저기 집도 하나 짓고 거기다 농사를 지으려고 그랬더니 뭐가 해야 된대? 전 가족이 전부 다 이사를 와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지 농지증 해준다 했더니 그때 나한테 허선 얘기가 내가 살을 내면 이혼을 해야 되고 그때 나한테 했던 얘기 내가 살을 내면 뭘 해야 돼? 이혼해야 돼. 이혼해야 돼. 그냥 전 가족이라고 하니까 와이프하고 자식들은 학교 다니고 그대로 둬야 되고 얘는 살아야 된다는 거 그쪽 가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임시로 단다? 남자 같은 거 빌려서 거기서 거주하고 있다가 그게 거대하면서 어느 정도 건강 회복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안 돼. 조그마한 건 농막을 하나 짓고 거기서 거주하려고 농지를 살려고 계획을 다 해놨는데 온 식구가 전부 다 와야지 된다 하니까 이혼을 해야지 사나 안 해야지 사나 그때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것이 농지법에서 20kg 전 가족이 전입을 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은 20kg 이내의 농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근데 거기 그것이 돼 있지 않으면 아예 심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조건에 심사를 하면은 농지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이장들이 같이 심사를 해서 저 사람 진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맞다 하게끔 되면 농지증을 도장을 찍어줘서 갖다 줘야지 등기전이 됐었던 것이 바뀐 것이 농지의 보존과 인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지법으로 바뀌면서 제일 먼저 시행된 건 그거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내왔는데 지내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상당히 이렇게 경제력이 많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예전에는 이 박정희 정부 때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출을 하려면 기술력을 수출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원자재가 없으니까 원자재를 사와가지고 가공하는 기술로 해갖고 가공해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파는 거예요? 기술을 파는 거예요, 기술. 이렇게 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됐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그 수출 장벽을 서로 없애자고 하는 것이 그게 뭐죠? FTA죠. FTA. FTA가 뭐죠? 다시 말하면 국가는 다르지만은 무역은 서로 관세를 없어서 실력 있는 사람이 팔아먹자 이런 얘기예요. 싸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싸고 좋은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있는 산업이 약해질까봐 관세를 높이 매겨서 실질 소비자한테는 높은 가격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드는데 그걸 어떡한다? 없애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실력 대 실력 대결을 해서 수출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기술에 의해서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파는 것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FTA에 의해서 상대편이 관세만 낮춰준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팔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약점이 있거든요. 무슨 약점이 있죠?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70%가 산악지대고 20%가 농지고 10%가 도시적이다. 그러니까 좁은 땅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것은 경쟁력이 어떻게 한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쌀이 가장 싸게 생산되는 곳이 어디예요? 서산간척지가 일반 농민들이 해내는 쌀의 3분의 1 가격이에요. 그게 약 150만 평입니다. 그게 알랑미가 있는데 알랑미는 우리나라 쌀의 한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죠.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우리 알랑미가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알랑미가 싸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은 안 해요. 근데 사실 또 제가 이제 우리 요새 하도 뭐 다른 걸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쌀밥을 먹었을 때 맛있다고 느낀 건 우리가 배고팠을 때 얘기고 요새는 저기 동남아시아 가고 얼마 전에 싱가포르 가서도 알랑미 쌀로 볶음밥 했는데도 그것도 맛있더라고. 알랑미라고 해서 뭐 안 먹을 건 아닌데 하여튼 우리 입맛하고 다르니까 그것은 싸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 쌀하고 입맛이 똑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예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산, 중국의 흑룡강성 쌀. 그것은 우리나라 쌀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것이 3분의 1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산간척지하고 같아갖고 그것을 우리가 들어오게끔 되면 우리 3배 비싼 우리 쌀 농사는 어떤다? 힘들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돼서 FTA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예? 이득이 되면 해야죠. 나라인지. 아니, 그 쌀 농사는 다 죽잖아. 쌀 농사를 짓고 일반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다 죽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FTA는 해야 되겠고 안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정부의 방침을 이런 방침으로 세웁니다. FTA에 의해서 이익을 보는 회사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FTA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농민에게 지원을 해주자.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 FTA가 열리면서부터 대한민국에 농업인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법이 뭐 수십 개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잘 찾아서 정부에서 주는 이득을 잘 찾기만 하면은 상당히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정부의 정책이 지금 거의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 시골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가난하던 농업인층은 없습니다. 거의가 이제 보면 분홍으로 도시적 이상의 수준으로 어떤다? 끌어올려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정책이 이 FTA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FTA에 의해서 보면은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뭐 법이냐면 FTA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해주는데 기양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들어서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자 이런 얘기에서 이 법에 의해서 새로운 법률이 된다? 수십 개가 생겨나게끔 됩니다. 자, 이제 10분을 쉬었다가 수십 개의 법률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10분 쉬었다가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